다음으로 범주형 자료를 잘 정리 요약하는 방법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량이 하나일 때, 즉 변수가 하나일 때 정리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변수가 2개 이상일 때, 다별량일 때 또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도수분포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도수라는 말은 뭐냐면은 개수를 의미합니다. 수량. 그래서 처음에 조사된 원자료는 그 자료 특징 및 분포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개수를 세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범주형 자료일 때 성별, 그러면 남자, 여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죠. 그러면 남자, 여자일 때 몇 개인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간으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한 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도수 또는 빈도, 이거를 영어로는 프리퀀시라고 하죠. 그래서 그 범주에 속한 개체 수를 의미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비율도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상대도수, 누적도수, 또 누적도수일 경우에는 특히 순서형 자료일 때는 누적도수를 같이 포함해 주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입니다. 표로 정리하는 거를 도수분포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학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정리하냐면 A등급이 몇 명, B등급이 몇 명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A, B, C, D는 우리가 등급을 의미하고 그룹을 의미하죠. 그래서 A를 받은 사람,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A 학점은 빈도가 6명 있다라는 게고요. 그래서 총 50명이니까 50명 중에 6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비율을 따질 때는 12%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A, B, C, D, 그 다음에 F 학점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이렇게 표로 정리하는 거를 도수분포표라고 얘기를 하고요. 도수분포표에는 항상 비율이 같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순서형 자료일 경우에는 누적 비율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더 편하겠죠. 이 누적 비율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B 학점까지 몇 % 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 성적에서 보면 A 학점은 몇 %, B 학점은 몇 %까지. 우리가 전공일 때는 35% 또는 B 학점은 우리가 80%까지 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규칙상 룰에 의하면. 그러면은 A 학점이 35%. 근데 B 학점은 전체적으로 몇 학점인데 합쳐봤을 때 누적 비율을 보면 80%까지 가능한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 A, B를 포함해서 80%까지니까 누적 비율로 표시해주면 훨씬 더 우리가 편하겠죠. 계산할 때.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빈도수하고 비율을 보통 표시를 하는데 순서형 자료일 경우에는 이렇게 누적 비율까지 같이 포함을 해주면 편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 정도까지 순으로 많이 하고요. 요거는 이제 누적 순서 자료일 경우에는 같이 넣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도수분포표하고 더불어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표시해 줍니다. 막대 그래프는 각각의 등급별로 몇 명이 있는지 이렇게 표시해 주는 수도 있고요. 또는 비율로 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하면 되죠. 6명이냐 아니면 12%로 갈 거냐.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보통 이제 비율로 표시해 주는 경우가 더 많겠죠. 왜냐하면 인원수가 적고 많고가 있는데 비율은 100으로 환산했을 때의 비율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숫자로 표시해 주는 경우 또는 비율로 표시해 주는 경우 그 중에서 비율로 표시해 주는 경우가 좀 더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표에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거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표로 정리해주고 표로 정리해주는 것보다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한데 그래프가 왜 중요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우리 인간이 지닌 시각적인 인지 능력을 더 많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딱 볼 수 있게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통계학에서는 그래프를 많이 그려서 그 표시해 주는 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는 그 강렬한 인상을 주는데 오류를 범한 위험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다양한 오류들을 많이 범하는데 어떤 오류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의견을 전달할 때 약간 편차를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그래프를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성을 좀 더 왜곡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파악하는지 오늘 그 내용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그래프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특징 및 이상치를 점검해서 우리가 통계 분석에 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뒤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해볼 때 많이 나올 텐데요. 박스 플롯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어떤 특정한 이상치가 있는지를 검사할 때 많이 쓰여요. 그래프를 할 때 많이 나오는 게 요 미나드 도표입니다. 그죠? 우리가 봤죠? 지난번에 설명할 때 좀 드렸어요. 그래서 나폴레옹 원정에 대한 거를 이렇게 도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프로 표시를 해주죠. 수많은 말보다는 그래프로 그려주는 게 훨씬 더 전체적인 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넓이는 병사수예요. 병사수가 처음에는 42만 2천 명으로 이제 출발을 해서 러시아 원정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쭉 보시면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말로 설명을 안 해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죽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는 이탈 병수와 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출발해서 갔는데 사람들이 이탈을 했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다시 복원을 합니다. 자, 요렇게 좀 연한 색은 출발하는 거고요. 검은색은 다시 복귀해서 돌아왔을 때입니다. 출발해서 10만 명으로 러시아 도착했을 때는 10만 명이고요. 다시 거꾸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10,000명으로 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림으로 딱 보니까 훨씬 더 직관적이죠. 예. 그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기온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도 되어 있고 이탈 병사 수도 표시를 하고 도착했을 때의 인원수, 그 다음에 복귀 병사 수, 검은색,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복귀 병사 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온도까지, 최종, 그 다음에 온도까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도표로 그리고 도표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그리니까 훨씬 더 이렇게 눈에 직관적으로 딱 보이죠. 그래서 그래프가 중요하고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그래프들을 잘못 사용해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러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르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래프를 잘 그리고 올바르게 그리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그래프 그리는 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래프도 있고요. 이때 그 재정과 정치 편람이라는 요걸 이용을 해서 이런 막대 그래프 원도표들도 이렇게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막대 그래프 원글표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 중에 뭐가 좋으냐? 그러면은 차이에 대한 인지는 막대 그래프가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나이팅게일의 로즈 다이어그램입니다. 이것도 우리 동영상으로 한번 보셨죠? 나이팅게일이 크리미아 전쟁에서 사용했던 요 도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드는 부상이고요. 블루가 질병인데 부상보다 질병이 훨씬 더 많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에서 전쟁하다가 죽은 건지를 사망한 걸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나이팅게일이 파악한 거에 보시면 병원의 환경, 즉 뭐냐면은 부상으로 치료받다가 감염돼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의 위생 상태가 오히려 중요하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거를 표 또는 표보다는 그림으로 정리를 더 많이 해줬죠. 이거를 우리가 로즈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장미꽃처럼 보여진다 그래서 로즈 다이어그램인데 이거를 통해서 훨씬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요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더 많죠. 여기 보면 더 많고 이거를 딱 한눈에 보더라도 질병이 훨씬 더 많구나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더 설득력 있게 우리가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그래프 작성입니다. 두 개의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똑같은 그래프인데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프와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떠세요? 요거는 그래프가 좀 완만하게 보이죠? 요거는 그래프가 가파르게 보여요. 완만하게 보인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게 조금 천천히 올라간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거는 좀 더 급격하게 올라가고요. 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딱 보시면 직관적으로는 이거는 회사 측에서 얘기하겠죠. 만약에 임금 인상률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직원들은 임금 인상률이 천천히 올라가요. 요렇게 얘기할 때 요런 그래프를 쓰겠고. 그죠? 그 다음에 회사 고용인 측에서는 사장님은 요 그래프를 보면서 야 그래프가 막 급격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요런 그래프를 그리겠죠. 이 두 개 다 맞는 그래프, 이 두 개 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그린 그래프예요. 그래프인데 요런 그래프를 사용하느냐 요런 그래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지도가 틀려지죠. 그럼 정확하게 그리려면은 요 그래프가 맞습니다. 요거는 실제로는 좀 왜곡된 그래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올바른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첫 번째 그래프에 대한 제목을 그려야 되고 이런 것들도 그려야 되는데 축에 대한 제목도 정확하게 그려야 되고요. 이게 뭔지, 이게 돈인지 얼인지 이게 표현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X축, Y축이 뭔지 정확하게 제목도 그려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또 한 가지는 0이 있는지 없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0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그죠? 0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0이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러면 특정한 분야만 우리가 딱 보여주게 되면 왜곡해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런 그래프가 좀 더 정확하죠. 근데 여기는 X축, Y축에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 미미하게 변화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미미하게 변화돼서 이렇게 표현해주면 정확한 의미 전달이 또 안 될 경우도 있어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야,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자라고 많이 하는데요. 그러려면은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은 하나로 되는 게 아니고 비교가 되는 자료를 동시에 이렇게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0이 포함이 안 될 경우에. 즉, Y축에 0이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 두 개가 상대적 비교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표현해 주는 거를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0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고요. 기본적으로 0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두 가지를 비교해줘서 서로 간에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좋다. 이게 그래프 그리는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별량으로 우리가 범주형 자료를 정리 요약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별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할표를 많이 쓰는데요. 컨틴전시 테이블이라고도 많이 씁니다. 분할표.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했던 거는 그 프리퀀시 테이블을 이제 쓰게 되는데 프리퀀시 테이블이 두 개를 동시에 겹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 또는 상단에 이렇게 두 가지의 그룹에 대한 그룹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서 이렇게 이원 분할표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주게 되죠. 그죠? 예.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쓰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시면 비율을 표시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도수, 빈도수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퍼센테이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비율까지 같이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비율을 표시할 때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 이 기준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이 기준으로 표시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기준으로 표시할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50명 중에 40명, 그럼 80%가 되죠?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냐, 여기 퍼센테이지를. 아니면 이 밑에를 중심으로 해줄 거냐, 60명 중에 40명으로 해줄 거냐, 요 기준으로 할 거냐, 이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기준으로 할 것이냐. 자, 뭐가 맞나요? 뭐가 맞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의도에 따라서, 이 분석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여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쓰는 게 일반적인지를 이제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분할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좀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차 분석이라는 거를 뒤에 가서 분석 기법에서 할 텐데, 교차 분석은 실제로는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이 두 가지의 변수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할 때 쓸 텐데, 그거는 뒤에 가서 다시 또 이 분석에 대한 얘기는 가설 검정 부분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 전에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잘 표로 정리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번 시간에는 표로 정리하는 부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 뒤에 이거를 이용해서 실제로 차이 검정과 관계 검정으로 우리가 하는 거는 뒤에 가서 분석 기법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전 실험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사전에 그룹을 먼저 정해놓고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사전에 그룹의 수를 결정을 해요.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비타민과 감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비타민을 먹는 그룹을 실험군으로 정하고 비타민을 안 먹는 그룹을 대조군으로 정해서 연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보통 실험 연구할 때 많이 쓰거든요. 약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때 많이 쓰는데, 그럴 때 이미 사전에 두 개의 그룹을 나누고요. 이 그룹의 인원수를 결정을 합니다. 실험군은 몇 명으로 할 거고 대조군은 몇 명으로 할 거고, 보통 비슷한 그룹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명, 50명 이렇게 사전에 선정을 해서 실험을 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사후에 이런 비타민을 먹었을 경우에 감기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또 정하게 돼요. 그럼 사후에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실험군에서 50명 중에 감기가 걸린 사람이 몇 명, 감기가 안 걸린 사람이 몇 명,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요 값이 되죠. 이 두 가지도 요 값이 되고,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는 100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검증할 때 나중에는 이 그룹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는 게 주로 목적이에요. 그래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과연 감기 발생한 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볼 것인지 이렇게 볼 것인지, 즉 이렇게 볼 것인지 이렇게 볼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비율을 구할 것인지, 얘를 중심으로 해서 비율을 구할 건지, 아니면 전체를 가지고 비율을 구할 건지를 봐야 된다고 우리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렇게 사전에 그룹 수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 두 가지 그룹 간의 어떤 차이를 이렇게 비교해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있는 사전에 그룹을 나눈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100%로 표시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죠? 정리를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비율 기준은 그룹별 자료 수입니다. 이미 우리가 실험군을 50명으로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전군도 50명으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 50명 중에 감기가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의 비율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더 맞겠죠? 왜냐하면 실험군 중에서 몇 명, 그 다음에 대조군 중에서 몇 명, 이 사람의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이 그룹의 어느 그룹이 더 높다, 낮다를 비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군은 50명 중에 감기가 안 걸린 사람이 66%, 대조군은 50명 중에 감기가 안 걸린 사람이 24%,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비타민이 더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측정을 해주고 우리가 나중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표도 그 관점에서 보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이미 그룹 수를 딱 정해서 우리가 어떤 보고서를 쓰거나 할 때는, 그거를 그룹 간의 이 합계를 이용을 해서 비율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아까 전에 우리가 50명인데 500명으로 실험군을 500명으로 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에 인원수가 여기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죠? 500명 중에 170명, 500명 중에 330명으로 계산해주면 비율은 상관이 없습니다. 도수는 많이 증가하겠지만은 이 비율은 큰 상관이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그룹으로 따라서 이 두 개의 그룹 간의 차이를 비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그룹 간의 퍼센티지가 중요한 우리가 보는 포인트예요. 따라서 이 포인트는 여기에 실험군, 대조군이 각각을 우리가 측정하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하나의 군에서의 변화량이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 그러면 위에서 보는 거랑 밑에서 보는 거랑 확 바뀌어 버리죠. 그죠? 그죠? 그래서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수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사전에 그룹을 나누고 그 사전에 그룹 간의 개체수를 명확하게 표시해주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룹에 있는 그룹의 총 개수를 가지고 비율을 해주는 게 더 좋다. 분석하는 목적에 더 맞다. 이렇게 해준 게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좋겠죠. 물론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게 나중에 뒤에 가면 실제로 우리가 카이스퀘어 분석할 때, 즉 교차 분석할 때도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주게 돼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할표를 이용해서 도표도 그래프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표를 정리할 때는 대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어떤 그룹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구해봤더니, 즉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모아봤더니 요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요렇게 우리가 하는 연구가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사후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죠? 표로 정리가 되는 거는. 그래서 사전에 인원수가 정해지지 못했을 때 우리가 다 모으고 그걸 정리해 봤더니 이런 표가 나와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될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주로 해석은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을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기 보면은 흡연과 폐암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고 싶을 때 이렇게 폐암에 걸린 사람과 폐암에 안 걸린 사람을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분류를 해봤더니 폐암에 안 걸린 사람의 흡연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폐암에 걸린 사람들의 흡연 비율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거는 사전에 연구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후에 폐암을 가지고 연구를 하려다 보니 폐암이 흡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고 싶을 때 흡연을 나중에 이제 해봤어요. 반대로. 그래서 인원수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죠? 우리가 인원수가 딱 우리가 맞춰지는 게 아니고 인원수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교차 분석에서도 배우겠지만 차이 검정보다는 이 두 사이의 관련성을 보는 독립성 검정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폐암과 흡연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볼지 아니면 두 사이에는 관계가 있는지를 볼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 자료 수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료 수 중에 비흡연군, 폐암의 무에서 비흡연군의 이 숫자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전체 자료 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구분을 했네요. 뭐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보는 거는 이제 그 목적이 있겠죠. 이렇게 보는 건데 요거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는 게 좀 더 일반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비흡연군과 흡연군에 따라서 폐암 유무가 이렇게 나눠진다.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요약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요번 주에 배운 내용은 우리 자료의 특성과 척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일별량 범수형 자료, 그죠? 그랬을 때 표나 그래프로 정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다별량일 때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자료의 형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럼 자료의 형태는 분석 목적에 따라서 통계 분석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자료가 어떻게 우리가 구한 자료가 어떤 형태로 구해지는지에 따라서 요 방법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배웠고요. 요번 차수에 우리가 배웠고, 그렇다면 결국 이 자료가 어떤 형태인지가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라는 걸 배워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이렇게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범주형 자료와 수치형 자료로 나눠진다. 얘는 중요합니다. 무조건 중요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척도도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고 수치형 자료도 두 개로 쪼개진다. 라는 것까지 알면 더 좋겠죠. 그죠? 근데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요.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주형 자료는 그룹을 구분하는 자료다. 그 다음에 수치형 자료는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숫자가 의미 있는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별량 자료입니다. 도수 분포표를 가지고 그리고요. 막대 그래프를 그린다. 그 중에서 우리가 순서형일 때는 이 누적 비율을 표현을 해서 같이 보는 게 중요하다.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이렇게 나오는 표가 있는데요. 그죠? 미리 사전에 그룹을 숫자를 결정해서 할 때는 어떻게 나온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비율을 계산해 주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요 각각의 비율을 계산해 주는 게 좋겠다. 요거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배운 내용입니다. 자, 요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쭉 한번 배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운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실습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습은 SPSS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학교 인트라넷에 원격 데스크탑으로 접속을 해서 실습을 할 수 있으니까요. 먼저 원격 데스크탑으로 접속해서 우리 전산실에 접속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 실습을 하는 방법, SPSS를 이용하는 실습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